불과 19개월 만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환율은 1,292원으로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경제 위기를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지만 국회는 3주째 공백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개선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가 중요하냐고 한 우상호 의원에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월북이라는 증거를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가 오는 목요일부터는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내륙 지방은 대구 35.6도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우리호가 내일 발사를 위해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섰습니다. 제주도에서 북상 중인 장마 등 변수는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이번엔 최고위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켜 징계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중징계로 혁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하루하루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 펼쳐졌습니다. 이틀 동안 장이 쉬었다가 월요일이 되면서 팔자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는 2,400선까지 무너졌고 코스닥도 연저점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이제는 전망하기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주식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하락세 속에서도 간신히 2,400선에 턱걸이했던 코스피. 하지만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하락하면서 2,4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도 3.6%나 떨어지며 2020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점을 썼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치솟던 국제 유가마저 급락하자 세계적 긴축의 충격파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 침체까지 불러올 거란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금융 불안을 더 키우는 양상입니다. 7,000억 가까이 파는 동안 달러가 강세였던 거죠. 7월 달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생각 때문에 외국인이 6,6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담보 부족으로 강제 처분당하는 깡통 계좌가 늘면서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6년 만에 외국인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고 카카오, 네이버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쟁이 당장 끝날 것 같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플러스 환율 인상 이것 때문에 더 주식시장은 당분간 떨어질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 폭탄에 원달러 환율은 1,292.5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증시 추락이 거듭되자 한 해 40% 폭락을 보였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하락률이 재현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렇게 쓰나미는 전방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문제, 주가 폭락도 큰 문제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경우입니다. 개인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아래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먼저 서민들이 크게 느끼는 부동산 금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건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야의 빠른 원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답답한 심경도 내비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이어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임차인 보호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의 월세 최대 세액 공제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올리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 요구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결국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푼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미국인들도 절반 이상이 이미 경기 침체를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기름값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태세지만 역설적으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죠.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입니다. 8 gallons for $40. That's kind of crazy. 장을 보러 가도 몇 개 사면 그만입니다. It seemed like the bags would get smaller and smaller every time. Milk has gone up tremendously. 대출 금리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More than $100,000 over the course of a 30-year loan today versus if they had purchased perhaps 6 to 7 months ago. 경제학자들의 절반 정도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대유행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피할 수 있다며 분위기를 다잡습니다. A recession is not inevitable. The president really wants to have a steady and stable recovery. 중국 제품에 관세를 내리고 유류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Gas prices have risen a great deal and it's clearly burdening households. So he stands ready to work with Congress. 하지만 체감 경기는 바닥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56%는 지금이 경기 침체기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는 사상 최저였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도 지난주 급락했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건 반갑지 않은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국제유가가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말엔 배럴당 60달러에 거래됐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폭락한 뒤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올해 들어선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면서 국내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이었죠. 전날보다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5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15일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하면서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고비를 바짝 잴 걸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긴축 때문에 향후 석유 수요가 줄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중동을 찾는데 이게 원유 공급량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신호가 국제유가에 반영됐다 이런 뜻이군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겠습니까? 공급망 위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고유가 현상이 지속돼 왔는데요. 높은 유가는 물가를 자극할 뿐더러 제조업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성장과 경상수지에도 악재입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경상수지 흑자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락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국제유가 하락을 이끄느냐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국제유가가 한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도 안 다니고 비행기도 안 뜨면서 기름이 남아 돌았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 생산되는 걸 어딘가에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비축해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기름값 떨어지는 게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할 대목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물론 대책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가 폭락하고 또 미국 소비 심리가 역대 최저치를 찍는 등 이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지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향후 이렇게 하락이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만큼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하고 소비자가 수요를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소비자들도 슬기로운 경제 생활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공개 항의입니다. 더 자세한 편지 내용은 주원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대준 씨 피살 사건보다 민생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이 씨 아들은 오늘 공개 편지를 써 항의했습니다. 아들은 편지에서 당신들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 믿으라는 건 반인권적이라며 떳떳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되지 증거도 못 내놓으면서 월북을 입에 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사과를 받았단 발언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냐고 되묻고 우 위원장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족 측은 2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고발이 됐었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고발이 접수되면 중앙지검이나 별도 특별수사팀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가 신색깔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거부하는 대신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김복은 기자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뒤바뀐 월북 판단은 신색깔론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답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15년간 봉인된 국가안보실 자료 공개에도 윤 대통령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유족 요구엔 답하지 않고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군의 월북 판단에 동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의원 역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 국방부 견해가 그렇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국방위원으로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군이 자료는 보여주지 않고 월북이란 주장만 내놨었다고 했습니다. 저 열람한 적이 없어요. 보여준 적은 없고 질문했을 때 답변하면서 이제 월북이란 단어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 측은 이제 그렇게 우겼고. 이런 가운데 북한군 만행에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져 2년 넘게 장례도 못 치른 상황에 당시 국방위원이었던 민주당 서른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이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이렇게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권의 진상규명 의지는 강한 듯합니다. 문제는 방법론이 되겠죠. 민주당이 국가안보에 문제를 들어서 정치적 공방은 하지 말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씨가 살아있었던 6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월북으로 단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를 발족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발견한 시각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쯤. 이 씨가 필살된 건 그로부터 6시간 뒤였습니다. 왜 우리 군이 구출에 나서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이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서면 보고 내용과 당시 청와대의 대응 지시 등이 밝혀져야 하는데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자연히 공개가 될 거라고 하지만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선 고발과 항소에 1년 넘게 유족들이 더 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인 군 특수정보, 이른바 SI의 공개도 거론됩니다.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I는 한미 공조 자료라 우리 정부 마음대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군 내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SI의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론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월북이라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관련자가 예편에 감사가 아닌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주 발사 직전에 결함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다시 우주를 향한 대장정에 났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이번에는 문제가 없겠죠?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는 산화제와 연료를 이 발사체에 고정하는 엄빌리컬 케이블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 점검을 비롯한 작업까지 끝내고 약 2시간 반 전인 오후 6시 37분 발사 준비 작업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15일 누리호는 이송 후 발사대까지 세워졌다가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점검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번 발생한 센서 이상은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라며 지금으로선 내일 발사에 문제가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예, 날씨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태풍 북상 소식이 있어요. 문제 없을까요? 네, 당초 오늘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 전남 고흥 지역도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보를 봤을 때 기상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이 항우연의 설명입니다. 발사는 내일 오후 4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2차례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 등을 점검한 뒤에 오후 2시 30분에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인 오후 3시 50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오후 4시에 우주를 향해 이륙하게 됩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장혁수 기자가 방금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우주 개발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실수도 손톱만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게 바로 우주 발사체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또 어떤 변수가 남아있을지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 발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누리호의 2차 발사 도전기는 험난했습니다. 지난주 강풍으로 발사일이 하루 연기된 데 이어 센서 결함으로 재발사까지 5일이 더 미뤄졌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순 없습니다. 아파트 17층 높이, 무게 200톤에 달하는 누리호는 좁고 긴 발사체의 특성상 강풍은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내일 발사 전에 저희가 4번의 추가적인 고층풍 측정을 더해서 최종적인 안전한 발사를 위한 그 고층풍 측량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순간 풍속은 평균 15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1m 이하를 유지해야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주도에서 북상 중인 장마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품 결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누리호를 구성하는 부품만 37만 개 이상. 이번에 교체한 센서 외에 다른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제 성능을 내줘야만 발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분품을 가지고 있고요. 발사체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가서 올라가서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 100%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개런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기계적 결함 등 모든 변수를 이겨내고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시선이 전남 고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누리호가 내일 날씨 변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오늘 제주부터 시작된 장마가 북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장마는 이번 주 목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대구 등 내륙 지방은 장마를 앞두고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빠른 폭염 경보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6도까지 치솟은 대구 도심입니다. 땡볕에 달아오른 도심 거리에는 아지랑이가 핍니다. 도로에 물을 뿌려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서 빨리 실내로 들어가든지 피부가 너무 따갑고. 올해 첫 열대야에 시달린 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밤새 무더위에 시달린 시민들은 해변으로 나와 더위를 식힙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그늘을 찾기에 바쁩니다. 많이 더워서 하루 종일 그냥 에어컨 틀고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밤에도 좀 습하고 더워서. 지난 주말 영남 지방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전남과 충청 내륙 지방까지 확대됐고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폭염 경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20일 더 빨라졌습니다. 찜통 더위는 오늘 제주에서 시작된 장맛비가 북상하기 전인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3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중국에서부터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때이른 더위에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지자체들도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올 들어 직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업계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죠. LG U+의 경우 회사 측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직원을 고소를 하기 전 이 직원이 해외로 도주해버려서 검거에 애를 먹었는데요. 해당 직원이 2달 만에 자진 입국해서 구속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LG U+ 영업부서 팀장급 직원이던 A씨.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빼돌리기 위해 대리점주들과 공모했습니다. 대리점이 회사나 숙박업소 등 건물 단위로 여러 회선을 개통하면 통신사가 수수료를 주는데 가상의 고객을 만들어 대리점과 허위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회사 측은 돈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3월 말쯤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A씨는 필리핀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예요.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대리점주 2명도 같이 해서 총 3명을 고발을. 그런데 A씨가 도주 2개월여 만인 이달 초 자진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공모한 대리점주들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혼자 책임을 뒤집었을 것을 우려해 스스로 귀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해외 도피 생활로 금전적인 문제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대리점주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당한 남성은 얼굴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새벽 20살 A씨는 21살 B씨를 찾아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걸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B씨는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친구들은 A씨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모두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양형 기준상 권고형은 최소 징역 6개월이지만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친 정도가 심해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요양병원들도 다시 일반 환자를 맞을 채비가 한창입니다. 앞서 정부는 병원 정상화에 들어갈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걸까요?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다르다는 비판이 요양병원에서 나옵니다. 정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A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공문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회복기, 즉 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 방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말만 믿고 코로나 환자를 받았는데 전담 해제 이후 비용을 병원이 상당수 떠안아야 할 판입니다. 저희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했던 원장님들끼리는 너무 노골적으로 토사구팽하는 게 아니냐. 정부는 애초 전담병원이 끝난 후 최대 6개월 동안 발생할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전담 요양병원들은 새로운 공문을 받았습니다. 진료 규모 변동이 큰 경우 1일당 진료비를 감액 조정할 예정이고 병상이나 의사 수 같은 새 기준도 추가된 겁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민간병원의 협조를 유도하려면 적어도 그런 약속은 좀 지켜야 되는 모습을. 이러다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환자들을 다 내보냈지. 전담병원 하면서 뭐 벌어들인 것도 없지. 또 여기서 80% 안 채우면 돈 안 준다고 하지. 병원 나가야 되거든.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해당 병원들과 소통을 늘리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보통 견주들은 반려견 분실을 우려해서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의 전자칩을 대체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15,000여 명에게서 투자금 10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에 나선 노년층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 업체의 반려동물 플랫폼 홍보 영상입니다. 반려견의 코 주름을 스캔하면 사람 지문처럼 인식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비문 홍채 인식 기술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전자칩 삽입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A사는 또 반려견 상조 보험과 반려견 테마파크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360만 원, 180만 원이나 1200해도 이제 2배씩으로 점프 뛰는 강력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요. A사가 이런 수법으로 2년 동안 15,00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100억 원가량. 하지만 조사 결과 특허 기술은 없었습니다. 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수당으로 나눠준 코인은 화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돈을 맡긴 60대에서 80대 노년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네가 뭐 비문 미더기를 개발했는데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았다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버지는 1억 8천만 원 중에 1억 5천만 원 피해 보셨고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사 등 5개 업체를 적발해 15명을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이렇게 반려견을 미끼로 한 사기가 느는 데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이 반려동물 열풍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것도 현실인데요. 아팠다 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이 고무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함께 생활하던 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동물병원 의료비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5월 13살이던 비글종 반려견을 떠나보낸 A씨. 구토 증상을 보이던 반려견을 살리려고 3주간 쓴 의료비만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었죠. 아프게 보내서 미안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액 치료비보다 A씨를 당혹해 한 건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과 처방 비용이었습니다. 췌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초음파를 보면서 비장에 암이 있는 것 같다. 2차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해보니 강아지 뱃속에 비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견인들 사이에선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하면 몇십만 원. 실제 어떤지 설사 증세가 있는 강아지와 함께 동물병원을 둘러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치료비 견적이 13만 4천 원에서 31만 8천 원으로 제각각이고 개의 무게와 나이에 따라 추가 비용도 요구합니다. 몸무게 더 나가면 약값도 더 비싸지고 마취 비용도 더 들어간다고. 거기서 10만 원씩 더 붙을 수도 있어요. 한 시민단체가 동물병원 125곳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가 가장 싼 곳과 비싼 곳 사이 최대 11배 차이가 났습니다. 사람 병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법정 의료 수가가 없기 때문인데 과도한 치료비 부담에 애견인들 사이에선 동물보험과 치료비 적금 등 자구책도 등장했습니다. 우리하고 셋이 적금을 따르면 들고 있으니까 2만 원씩. 1월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수의사법이 바뀌었지만 시행은 내년부터입니다. 제2차적인 진료 비용들이 또 계속 재반적으로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려동물 양육자 4명 가운데 1명은 예상보다 많은 지출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거나 하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정부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안심하고 병원에 드나들게 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지만 진료비 표준화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세계 각국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살던 곳을 떠나온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30년 전에는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또 10년 전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할 정도로 난민 인권에 앞장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난민 신청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1%가 채 안 됐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이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예멘 출신 알렉스 씨는 2012년 8월 고국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박해자는 국제적으로 난민 지위 인정 사유가 되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입증 자료 등이 부족하기 때문. In 2014, I had to reapply again because of the incident I just mentioned about they canceled because I didn't pick up the phone. 인신매매 위기에 벗어나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케냐 여성도 같은 이유로 9년째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The worst election in Kenya. We have never been, so we never expected that bad election that time in our country. So I can't have any other more evidence than my life. 2019년 이후 국내 난민 신청 2만 4천여 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220건뿐. 지난 10년 동안 국내 난민 인정 비율은 약 1.3%로 브라질 67%, 캐나다 46%, 미국 25%에 크게 못 미쳐 주요 20개국 G20 중 최저 수준입니다.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건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심사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난민심 인정 사유를 되게 협소하게 본다는 그런 지적을 좀 받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걸 좀 넓게 보는 추세거든요.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 체류 신분이 되기 쉬워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기로 한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윤리위의 결정으로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모두가 날카롭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 광경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잔인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틀 뒤 자신의 징계 여부를 다룰 윤리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석하셔서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상황에 따라 하겠습니다.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결정할 경우 그 즉시 당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를 결정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으면 대표 권한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최고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배현진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지 발언권을 않았습니까? 득하고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배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의 혁신위가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비판한 게 언론에 보도된 걸 문제 삼은 건데 두 사람 사이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탁자를 두드리고 마이크를 끄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하니까. 그만합시다.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워낙 유출시킨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하지만 정작 이 대표는 과거 대선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의 반발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징계 회의를 열었는데 조금 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역시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회의가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막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5시간을 넘긴 상황인데요. 다른 안건들을 먼저 논의한 뒤 최강욱 의원에 대한 논의는 조금 전인 오후 8시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TV조선 취재 결과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또 최 의원 측이 당시 회의 이후 제보자를 찾겠다며 참석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 징계 처분은 최고 중징계인 제명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 나온 겁니다. 오늘 심판원이 최 의원에 대한 징계와 수위를 결정하면 모레 열릴 비대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최 의원은 의혹이 일자 농담에 불과한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보좌진 협의회 등이 사과를 요구하자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 최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앞서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게 민주당의 혁신을 증명하는 방법이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윤수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는 3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되어야지 인사청문회도 하고 민생 법안도 처리할 텐데 당내 문제로 정신이 팔린 여야 모두 국회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한 법사위 문제입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까지 가지겠다고 고집하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은 언제쯤 열릴지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협상을 제안한 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민생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단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마라톤 회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개점 휴업 상태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했던 지난해 합의를 뒤집었고 이 문제가 원구성 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오늘 초선 모임에선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내주자는 취지의 의견도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먼저 가져와야 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어떤 양반을 갖고 계신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경우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원구성과는 무관한 검수완박법안 권한쟁의 심판도 취하하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양당의 의견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국회 차원에서도 챙겨야 된다. 조속히 협상을 이어가야 된다는데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도 시한을 넘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일단 원구성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의 가스 공급을 줄이자 타격을 받은 독일이 중단했던 석탄 화력 발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희귀가스까지 무기화하면서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밸브를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독일로 수송되는 가스 물량을 60% 줄인 데 이어 이번에는 터키 송유관을 통한 가스 공급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무기화하며 우방국 찾기에 나섰습니다. Мы расширяем и будем расширя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о всеми, кто в этом заинтересован, кто хочет с нами работать. Таких много. 가스 사용량의 3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독일은 대체 에너지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의 에너지 대책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러시아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희귀가스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은 삼성이 있는 한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가스 수입액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중은 최대 50%에 달합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보면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공급망 체인에 의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다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소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요즘 같은 물가 대란에 그나마 오르지 않은 게 있다면 와인입니다. 사실 유럽 포도밭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현지 가격은 많게는 40%나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와인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과일, 밀가루, 식용유 등 폭등하는 물가에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래도 와인 가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식료품들 가격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에 비해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거는 그렇게 오름폭이 크지 않다고 의도적으로 좀 가격을 높이지 않는 것도.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산지에선 공급 가격을 크게 올리려 합니다. 국내 업체들은 많이 살 테니 가격을 덜 올리라고 요구하거나 병에 담기 전 원액 상태로 대량 구매해 할인받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합니다. 대량 발주를 통해서 현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 해외 판매가 수준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와인 발굴을 통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와인 가격 방어에 적극적인 것은 와인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젊은 소비자를 매장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90%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죠. 주류도 같이 사서 바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마트를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더 싼 와인들도 있습니다.
해외 평균가가 23,000원인 이 칠레 와인은 국내 마트에선 19,800원입니다. 와인 만화에도 소개됐던 해외 가격 4만 원의 프랑스 와인이 서울에선 37,800원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고 물류비가 오르고 있어 와인 가격도 상승 압력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영화 탑건 미션 임파서블로 우리에게 친숙한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또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이 10번째 방문인데요. 한국 팬들이 지어준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는지 한국은 마법 같은 곳이라면서 애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톱스타의 등장은 무대를 움직였습니다. 뒤편에 배경 세트가 열리면서 걸어 나온 톰 크루즈는 역시나 잊지 않고 한국식 소나트로 애정을 드러냅니다. Miss you all. Communal experience of watching a movie in a theater together. It was actually very beautiful after the time we've been through. 1986년 탑건 첫 촬영 뒤 36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배우. 전작 미션 임파서블 등에서 위험한 액션들을 대역 없이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영화에서는 전투기 조종을 직접 했습니다. 환갑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매년 개봉작이 끊이질 않는 톰 크루즈. Something that is my dream and my passion because I know it's a tremendous privilege to do what I do and I've never taken it for granted ever. 영화만큼이나 한국에 대한 열정도 각별합니다.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번이 10번째 방문인데 내한 할리우드 스타들 중 단연 으뜸입니다. 팬 서비스도 화제입니다. 팬들이 셀카를 찍을 수 있게 해주고 친절한 톰 아저씨 별명답게 어제 레드카펫 행사도 3시간 이상 진행했습니다. I hope to be here another 30 times. You know, I really enjoy and I dreamed of this to be able to go to places and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나이에 따른 노쇠를 거스르기 힘든 게 운동선수의 삶이기도 한데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예고한 프로야구 롯데 이대호에게는 아직 남의 일인 듯합니다. 성적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타격 왕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롯데 팬들의 열렬한 함성 속에 타석에 선 이대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한 값진 적시타. 롯데는 8회 5점을 쓸어 담으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요즘에 사랑받는 게 너무 느껴지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언급한 이대호지만 올해로 40인 이대호의 타격감은 은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타율 3할 4푼 7리로 2위에 오르며 11년 만에 타격왕 탈환에 도전 중인데 슬럼프 없는 꾸준한 타격감이 그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대호가 타격왕을 달성한다면 이병규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고령 타격왕이자 프로야구 최초 40대 타격왕이 탄생하는 진기록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롯데 팬들은 이대호의 은퇴 번복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좀 마음 편하게 좀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베테랑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올 시즌 프로야구. 36세 박병우는 19개의 홈런을 때리며 녹슬지 않은 힘을, 마운드에선 이대호의 친구 오승환이 20대 초반 마무리 투수들과 경쟁하며 연륜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올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나무조연상 수상자에게 오스카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앗다시피 다시 도로 가져가자 영문 모르는 객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다들 깨닫죠. 청각장애인 코치가 양손으로 소감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남미 오지의 원주민이 쓰는 단어 마밀라 피나타파이는 뜻풀이가 이렇게나 길고 번역하기 힘든 말로 꼽힙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간결한 단어로 등재했습니다.
이렇게 긴 뜻을 한 단어로 잘 압축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알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우리 눈치만큼 오묘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눈치일 겁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했죠. 북한 어부들이 넘어온 사실을 닷새나 쉬쉬한 끝에 슬그머니 돌려보내려다 들켰습니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메카시즘, 그러니까 일종의 색깔론처럼 몰기도 했습니다.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준 씨 서해 피살 사건 정보 공개 협조하라는 여당 요구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월북이냐 아니냐는 논점을 비켜가면서 해경 발표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하고 싶은 듯합니다. 그런데 친북과 굴복의 이미지는 5년 내내 스스로 쌓아온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놓고 누가 무슨 친북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현안이야?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지금 우리가. 앞서 그는 월북 의사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이 씨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이 씨에게 씌워졌던 월북의 이미지에는 그가 화를 자초했다는 어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 위원장은 북한의 사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월북으로 단정했던 과정, 그리고 이 씨가 살아있는 6시간 동안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는 사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본질 비켜가기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9차례 수사하고 조사한 뒤에 문 전 대통령은 유족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와 이 씨 유족의 눈물은 다른 겁니까? 민주당은 엉뚱하게 민생 문제를 갖다 댈 게 아니라 월북의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첩보 시스템이 노출되니까 안 된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쯤 되면 사건의 진상 못지않게 민주당이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찾는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6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이 두려운가요? 였습니다. 이번 주는 폭염과 장마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모레까지는 정체전선이 제주도에 머물다가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정체전선으로부터 습도가 올라오면서 전국이 푹푹 찌는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낮 동안 30도 이상으로 치솟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경보가, 그밖에 곳곳으로는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대전과 대구가 35도, 서울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장맛비와는 별개로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도 내려질 예정인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2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